독일이 10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20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2023년 가을 폴란드 훈련장에서 NATO 전문가 30명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한국제 K9 자주포가 독일의 자존심 BC-2000을 완벽하게 압도한 겁니다. 15초 만에 첫 발 발사, 1분에 6발 연속 사격, 40km 밖 목표물 100% 명중. 그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서구 전문가들이 깨달았어요. 세계 포병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요.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괴물 같은 무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맥스 브라운입니다. 미국 출신이지만 거의 평생을 유럽에서 보냈죠. 1993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육군 포병대에 배치된 이후 제 인생은 오직 포병 시스템과 함께했습니다. 걸프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까지 실전 경험을 쌓았고 2010년부터는 NATO 본부에서 포병 현대화 프로젝트 수석 컨설턴트로 일해왔어요. 브뤼셀에 있는 제 사무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자주포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독일 PG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영국 AS-90, 미국 M109 팔라딘까지요. 저는 이 무기들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구 무기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정밀공학, 미국의 화력, 프랑스의 기동성,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군사기술이라고 믿었죠. 아시아제 무기요? 글쎄요, 싸구려 복제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랬어요.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아닙니까?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사무기는 다른 문제죠. 100년 넘게 축적된 서구의 노하우를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 NATO 본부 회의실에서 모여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평가했는데 한국제 무기가 화제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브뤼셀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 조깅을 하고 9시에 NATO 본부에 출근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 세계에서 들어온 포병 시스템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신형 포탄 개발 현황, 프랑스 네덱스터의 카이사르 업그레이드 계획, 미국 BAE 시스템즈의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까지요. 점심은 주로 프랑스 출신 동료 장 피에르와 함께 먹었어요. 그는 20년간 프랑스 육군에서 복무한 포병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최신 군사기술에 대해 토론했죠. 오후에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거나 유럽 각지의 무기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7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제 아내 사라는 벨기에 출신 변호사고 두 아이는 브뤼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2023년 여름까지는 말입니다. 그해 여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죠. 폴란드가 미쳤나? 독일 바로 옆 나라가 독일제 PGH-2000을 놔두고 한국제를 산다고. 회의실에서 제가 내뱉은 말입니다.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장피에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겠지. 아마 가격 때문일 거야. 성능은 우리가 더 우수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싼 값에 덤핑 수출하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노르웨이가 K9를 도입했다는 소식, 핀란드가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는 뉴스, 호주가 미국제 M109를 버리고 K9로 전환한다는 보도까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제 자주포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곧 제대로 된 무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거야.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NATO 본부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NATO 회원국 포병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규모 훈련을 참관시킨다는 겁니다. 장소는 폴란드 북부 드라프스코 훈련장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짐을 쌌습니다. 어차피 또 형식적인 행사겠지. 하지만 회의 자료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훈련 참가 장비 목록에 한국 K9 자주포 48문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폴란드군이 막 도입한 최신형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대표 하인츠 슈미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한국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은근히 기대되기도 했어요. 한국제의 한계를 직접 목격하면 폴란드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9월 25일, 저는 브뤼셀 공항에서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곧바로 북쪽으로 3시간을 달려 드라프스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광활한 평원 위에 각국의 자주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독일 PG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영국 AS-90, 그리고 한국 K구까지요. 폴란드군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관람석에 앉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9월 말에 폴란드는 이미 쌀쌀했거든요. 하인츠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한국제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저도 속으로 동의했죠. 한국은 온대 기후 아닙니까? 유럽의 혹한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독일 PGH-2000이 나섰어요. 역시 독일 공학의 자존심답게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죠. 정지 상태에서 30초 만에 첫 발을 발사했고 분당 3발의 속도로 안정적인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인츠는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주포지. 다음은 프랑스 카이사르였습니다. 트럭 탑재형이라 기동성은 뛰어났지만 연사 속도는 PGH-2000보다 느렸어요. 그래도 40km 밖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죠. 장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K9의 차례가 왔습니다.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를 한 K9 자주포가 천천히 지정 위치로 이동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23분이었죠. 폴란드군 지휘관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격 준비.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K9이 정지한 지 정확히 15초 만에 첫 포탄이 발사된 겁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초라고? 이건 말도 안 돼. 하인츠도 멍한 표로 중얼거렸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전에 준비했던 거겠지.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9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포탄을 쏟아냈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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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1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1분에 6발이라는 엄청난 속도였죠. 독일 PGH-2000의 2배에 달하는 연사 속도였어요. 관람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40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레이저 측정 장비가 명중률을 표시했는데 놀랍게도 100%였습니다. 6발 모두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 겁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대표가 헛기침을 했어요. 운이 좋았나 보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범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기동 사격이었어요. K9이 시속 40km로 달리면서 사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주포에게 이건 매우 어려운 과제죠. 움직이면서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K9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어요.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이 진동을 완벽하게 보정해낸 겁니다. 하인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이야. 미리 프로그래밍해 놓은 거라고. 하지만 폴란드군 지휘관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명령을 내렸어요. 목표 지점 변경. 북동쪽 47km. 이동 중인 표적 타격. 이건 즉흥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전 준비 같은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K9의 포수들이 재빨리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불과 20초 만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 포문이 회전했습니다. 쾅! 첫 발이 발사되었고 정확히 38초 뒤 47km 밖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인츠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장피에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인근 군 식당에서 식사가 제공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아침에 본 광경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저는 폴란드군 대령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령, 솔직히 말해주시죠. K9의 성능이 정말 저 정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시범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겁니까?
대령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브라운 박사님, 제 말을 믿으시든 말든 오늘 보신 것은 K9의 평균적인 성능입니다. 오히려 실전에서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2021년에 K9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방부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죠. 독일제를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일 PGH-2000은 납기가 7년이라고 했어요. 7년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대령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첫 배치를 약속했고 실제로 지켰어요. 그것도 성능 저하 없이 말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거든요. 오후 시범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엔 혹한 환경 테스트였어요. 폴란드군이 K9 여러 대를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12시간 동안 보관했다가 꺼낸 겁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유럽 북부의 겨울은 혹독하거든요. 자주포가 추위 때문에 고장나면 전투력이 무용지물이 되죠. 냉동창고에서 끌려나온 K9은 온통 서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인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시동을 걸지? 한국 기술로 북유럽 추위를 이기긴 힘들 텐데. 하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K9은 단 한 번의 시동으로 엔진이 켜졌고 불과 2분 만에 정상 작동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침과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5초 만에 첫 발 발사, 분당 6발의 연사속도, 100% 명중률까지요. 하인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장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이건 우리가 아는 자주포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광경들을 되새겼습니다. K9의 압도적인 성능, 폴란드군의 자신감, 독일 동료들의 당혹감까지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계 포병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서 K9 자주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무기였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어요. K9은 1999년부터 개발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등 10개국 이상의 1,700문 이상이 수출되었다고 했어요. 세계 2위의 자주포 수출국이었습니다. 1위는 미국의 구형 M109였고 독일 PGH-2000은 겨우 300여 문에 불과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그들의 역사, 기술력의 원천까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한국은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모든 무기를 미국에서 원조받아야 했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폴란드군 포수들이 K9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K9를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대답했어요. 박사님, 저는 5년간 구형 소련제 자주포를 운용했습니다. 그건 정말 악몽이었죠. 고장도 잦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유지보수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K9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조작이 쉽고 고장도 거의 없어요.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에 초보자도 금방 익힐 수 있죠. 옆에 있던 중사가 거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확도입니다. 첫 발부터 목표를 맞추니까 탄약 낭비가 없어요. 구형 자주포로는 3발에서 5발을 쏴야 겨우 맞췄는데 K9는 첫 발로 끝입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유지보수도 정말 간편해요.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줬거든요. 부품 공급도 빠르고 원격 진단 시스템까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패키지 시스템이었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교육, 유지보수, 부품 공급, 기술 지원까지 모든 걸 제공하는 겁니다. 서구 무기 제조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어요. 오전 훈련이 끝난 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만 해도 독일 PGH-2000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독일 측이 제시한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가격은 문당 700만 유로, 납기는 7년에서 10년, 기술 이전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가격은 문당 350만 유로로 절반 수준이었고 납기는 6개월에서 1년, 그것도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과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차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게다가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연사속도,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독일제를 앞섰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서구 무기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제가 이제 와서 한국제가 더 낫다고 인정해야 한다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하인츠와 장피에르가 격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인츠가 주장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한국이 가격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독일 기술이 승리할 거야. 하지만 장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인츠, 현실을 봐.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야. 성능도, 납기도, 기술 이전도 모두 한국이 우위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정해야 해.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장피에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호주 국방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호주가 왜 미국제 M109를 버리고 한국 K9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그를 쳐다봤죠. 호주군이 실시한 실사격 비교 테스트에서 K9이 M109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의 넓은 사막 지형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요.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이 M109의 절반에 불과했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오후에는 실탄 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이번엔 K9이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어요. 적의 포병 진지를 탐지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제압 사격을 가하는 훈련이었죠. K9 12문이 일렬로 늘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움직였어요. 각 차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더니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동시에 발사했죠. 쾅, 쾅, 쾅. 12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하늘로 날아갔어요. 40초 뒤 4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 12개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측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니 모든 포탄이 50m 이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하인츠가 중얼거렸죠. 저 정도 정밀도라면 적 포병 진지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어요. K9들은 사격 후 즉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죠. 이를 슈덴스쿠트 전술이라고 합니다. K9은 사격 후 불과 30초 만에 1km 이상을 이동했어요. 적이 반격하기도 전에 사라진 겁니다. 폴란드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포 전개, 사격, 포 수납,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저녁 무렵 훈련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틀간 본 모든 것들이 제 기존 믿음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서구제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K9의 개발 역사,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과정, 수출 현황까지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무기의 90%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을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섰죠. 그리고 2020년대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어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경전투기, K2 흑표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수출 증가율이었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였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서구 무기보다 30%에서 50% 저렴했죠. 하지만 이건 품질을 희생한 게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 덕분이었습니다. 둘째는 빠른 납기였어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7년에서 10년 걸리는 무기를 한국은 6개월에서 2년 안에 납품했습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이었죠. 서구 국가들은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해 기술 이전을 꺼렸지만
한국은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했어요. 넷째는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판매 후 유지 보수, 부품 공급, 기술 지원까지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했죠. 다섯째는 성능이었어요.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서 서구 무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서구 방산업체들이 놓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어요.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에 취해서 고객의 진짜 니즈를 보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성능,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애프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겁니다. 며칠 뒤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NATO 본부 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훈련 참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가격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닙니다. 성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동료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연사 속도는 분당 6발로 독일 PGH-2000의 2배이고 첫 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초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거리는 52구경포로 40km 이상이고 정밀 유도 포탄 사용 시 60km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운용이 쉽고 고장률도 낮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합니다.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납기를 단축하고 기술 이전에 유연해지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한국에 다 빼앗길 겁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들은 화를 냈어요. 우리 PGH-2000이 K9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죠. 카이사르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제 따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답답했어요.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각자 자국으로 돌아가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가을 하늘은 흐렸어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로 무거웠죠.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 방산업이 정말 몰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큰 고민이 있어. 사라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폴란드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놨죠. K9의 놀라운 성능, 한국 방산의 성장, 서구 업체들의 오만함까지요. 30년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 사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 처음 보네요. 보통은 고집이 셌잖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사실이 그런데 뭘 어쩌겠어.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나 한국에 직접 가볼 거야. 그곳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겠어.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최선이지. 2023년 11월.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었죠. 과연 제가 상상하는 것만큼 대단한 나라일까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넓고 효율적이었죠.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창밖 풍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뉴욕이나 런던과 다를 바 없는 선진국의 모습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곳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고. 믿기지 않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이진수 부사장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K9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수 부사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공장을 둘러보시죠.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거대한 조립 라인이 펼쳐졌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부품을 조립하고 작업자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부사장이 설명했죠.
우리는 자동화율 70%를 달성했습니다. 덕분에 생산 속도가 빠르고 불량률은 0.1% 이하로 유지되죠.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이진수 부사장은 K9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K9 개발은 1989년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한국군은 미국제 M109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능이 구식이었죠. 그래서 자체 개발을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경험도 기술도 부족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일, 영국,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10년간의 개발 끝에 1999년 첫 시제품이 나왔고 2000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죠. 저는 물었어요. 그럼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01년 터키가 첫 고객이었습니다. 터키는 우리 기술을 믿고 300문을 주문했어요. 그것도 기술 이전 조건으로요. 우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터키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도록 도와줬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기술 이전에 거부감이 없었나요? 보통 방산업체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데요. 이진수 부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기술 이전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터키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예요. 공장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부사장님, K9이 서구 자주포들을 제치고 세계 2위 수출국이 된 비결이 뭡니까? 이진수 부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원하는 건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납품되고 쉽게 운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간편한 무기였죠. 우리는 그걸 제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성능입니다. 가격만 싸서는 안 돼요. K9은 실제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속도,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죠. 우리는 최신 기술을 빠르게 적용했어요. 자동장전 시스템,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원격 진단 시스템까지요. 셋째는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에요.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부품 공급, 기술 교육, 업그레이드까지 평생 책임지죠. 고객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철저하네요. 서구 업체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진수 부사장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 해요.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죠. 브라운 박사님, 한국의 방산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이 나라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절대 다시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후에는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넓은 평지였는데 거기서 K9의 각종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혹한 테스트, 혹서 테스트, 사막 테스트, 습지 테스트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겁니다. 한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우리 K9은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합니다. 사막, 정글, 북극 어디서든 쓸 수 있죠. 실제로 K9 한 대가 모래밭에서 사격 시범을 보였는데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또 다른 K9은 진흙탕을 헤치고 나아가며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죠. 이 정도면 정말 전천후 무기네요.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그래서 북유럽의 노르웨이부터 중동의 이집트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한 겁니다. 저녁에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방산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어요.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는 겁니다. K9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 K2 전차, 천공 미사일, 잠수함까지 다양한 무기를 수출할 계획이에요.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그들이 왜 한국 무기를 선호하죠? 간단합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하고 정치적 조건이 없으며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대부분 정치적 제약이 많아요. 인권 문제, 민주주의 수준 등을 따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죠.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나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방산업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강인한 의지까지요. 저는 NATO 본부에 복귀하자마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의 부상과 서구의 대응 방안이었죠. 보고서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어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능, 가격, 납기, 서비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NATO 고위층에 제출되었고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일부는 제 의견에 동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죠.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서구 기술의 우수성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정부가 방산업체들에게 생산 효율성 개선을 주문했고 프랑스는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가격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죠. 느리지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4년 3월, 저는 한화 디펜스와 유럽 방산업체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K9의 유럽형 모델을 공동 개발하자는 아이디어였죠. 유럽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한국의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진수 부사장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과 유럽의 첫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저는 희망을 봅니다.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23년 가을 폴란드 훈련장에서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15초 만에 첫 발을 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30년간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을 갖춘 선진국이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21세기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거예요. 서구는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죠. 제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만을 버리고 현실을 보라고요. 한국의 성공을 폄하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요. 그들의 효율성, 고객 중심 사고, 빠른 실행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무기를 만들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한국과 서구가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윈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에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죠. 전 세계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와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특정 나라나 지역의 기술을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력할 기회를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저는 맥스 브라운, 30년간 NATO 포병 전문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방산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방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